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기존의 경제라 한다면 생산의 3요소라고 하죠.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주가 됐던 생산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생산 요소가 바뀌는 거죠. 정보나 기술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 경제를 또 디지털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 우리는 그런 변화,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수많은 기업들이 2019년 해야 할 일, 캐치프레이즈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정하고 전개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혹시 전환 속에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디지털 경제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팩트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중국 경제를 가지고 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마이스쿨에서 경제전망에서도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회색 코뿔소에 비교하면서 이제 예측된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지만 그 위험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바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를 좀 진단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중국 경제 진단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경제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지표들,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소비라는 측면, 그리고 투자라는 측면, 마지막으로 수출이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2018년 한 해 어땠었는지, 2019년에는 또 어떨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2019년 경제전망에서 중국 경제를 논할 때 잠깐 보여드렸지만 먼저 우리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먼저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빨간색인데요. 한때는 14.2%까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다가 점점점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2019년 한 해는 6.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IMF가 전망을 한 거죠. 근데 이 중국 경제 성장의 큰 그래프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 20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경제 성장률을 수출 증가율이 상회했었다.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영수과라는 과목을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낸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데 나름 국어를 잘해서 영수과는 평균 성적보다 밑에 있는데 국어 성적이 좋아서 나름의 평균 성적이 유지됐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국어의 역할이 이제 수출이었던 거죠. 근데 이 수출, 국어 역할을 했던 이 수출이 오히려 평균 성적보다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은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그 수출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성장 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이 아닌 내수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가장 두드러진 중국 경제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싶은 그 이야기는 2017년과 2018년 단기만 잠깐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기로 봤지만 단기적으로만 보면 분기별 성장률이에요. 보면 2017년에는 그래도 6.8%대에서 6.7%대로 하반기 들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2018년 들어서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해 왔다.
특히 2018년 3, 4분기 들어서 많이 안 좋았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유독 이 3분기, 4분기에 들어서 특히 안 좋았었는지라는 것을 중국 경제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비교합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저는 늘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마 경제 지표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3만 가지 된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3만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고 많이 제가 의존하는 그 지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어쩌면 그 나라의 경제를 6개월 혹은 9개월 후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18년 중반 들어서 미국도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멈춤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꼬꾸라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미국도 꼬꾸라지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제동을 걸어버렸죠.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2018년에 강도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하게 되는 이유는 20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는 나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20년 들어서는 성장 속도가 많이 주춤해질 것을 많이 우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런 과정 속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그렇게 올리지 말자 하는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도 안 좋지만 2019년 6개월 후의 모습, 예를 들어서 2019년 예를 들어서 9월에서 12월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 계속 하향 안정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중국 경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2018년 그리 좋지 않았고 2019년까지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국 경제를 한번 세 가지 부문에 걸쳐서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한 가지는 소비라는 영역을 한번 진단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투자라는 영역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출이라는 여건을 한번 진단해보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2015년 이후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완만한 속도보다 더 가파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대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국민계정상의 민간 소비도 있겠지만 기업체 사이드에서의 소매 판매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들어서 조금 더 급락한 경향을 보이죠. 이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영역,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수출도 안 좋은데 소비가 크게 꺾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2018년 안에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매 판매를 제가 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여러분 중국 경제에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를 인하했던 정책이 있어요. 2016년부터 17년 동안 1600cc였던가요? 1600cc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를 인하해주는,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까지 끝나면서 2018년에는 크게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전기차 한 대를 사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작년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중에 일부 한 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2018년 한 해 끝났고 2019년 한 해 지금 일시적으로 멈춰 있다. 그럼 저 안 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 다시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3월부터 다시 전기차 보조금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1, 2월 달에는 전기차 구매가 안 이루어지겠죠. 뭐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자동차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한 정책, 소비 대책이라고 본다면 16, 17년 동안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해 주면서 자동차 소비가 크게 늘었었던 해가 있었다면 2018년 들어서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둘 다 줄고 특히 2018년 뭐 한 6월 정도부터인가요? 판매량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이런 구조 속.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 소비가 많이 소매 판매 감소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투자 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는데요.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또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나요? 소득이 개선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투자 여건 개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투자 여건이 개선됐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경제의 엔진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월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보면요. 2015, 16년까지만 해도 16년 초반이죠. 거의 10%대 이상의 투자 증가 속도가 유지됐었어요. 사실은 경제 성장률보다 투자가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그 레벨 자체가 다운되고 또 다운됐는데 2018년 들어서 투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은 물론 기업의 심리도 있고요. 대외 여건도 불안하고 특히 18년 들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크게 조성되니까 제조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크게 추락하고 그런 미중 무역 분쟁과 여러 불안적인 요소들 때문에 중국에 투자 안 하고 어디다 투자합니까? 제조 기지를 다 베트남이라든가 그 밖의 신흥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겨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연출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중에서도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 SOC를 좀 구분해 볼게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도 제조업 투자는 그나마 2017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2018년에는 흔히 말하는 설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조업 투자는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투자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많이 줄어든 그 영역이 뭐냐면 SOC 투자다.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월별 고정자산 투자 증가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이 현상의 요인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SOC 투자가 크게 줄어서다라고 설명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물론 SOC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고정자산 투자를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크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로 나뉘는데 지재 투자도 있고요. 근데 이 건설 투자를 또 쪼개본다면 하나가 이 건축 투자 그리고 토목 투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토목 투자가 SOC 투자에 굉장히 가까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크게 SOC 부문에서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다리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조성이라든가 도시 조성과 같은 여러 SOC 투자에 많이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좀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중국 경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수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2018년 들어서 18년 거의 말 그리고 19년 초 이즈음에 들어서 수출 증가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 물론 그 영향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의 수출 증가 속도가 2018년 말 들어서 많이 주춤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줄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미국, 일본, EU, 아세안,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다양한 수출 대상국별 수출 증가율을 본다면 다 같이 줄었죠. 파란색인 미국만 유독 줄었다기보다는 감소 속도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으로 가는 수출만 줄었다기보다는 아세안 수출도 많이 줄었고 일본 수출도 줄고 EU 수출도 줄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 자체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를 물론 진단을 해 보았는데요. 물론 중국 경제의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제가 2019년 경제전망 강연 시간에 다뤄드렸지만 주목되고 있는 그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주택 경기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요 부문에 걸쳐서 중국 경제가 2018년 한 해 어땠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걸쳐서 끝나느냐 아니면 장기화될 것이냐에 해당하는 그런 이슈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좀 더 강한 편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 경제의 수출도 2018년 한 해 안 좋았던 것처럼 2019년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나 소비와 같은 수출 외 내수 부문도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6%대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6%대마저도 꺾이면서 5%대로 또 하락할 것인지 하는 그런 관심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본다면 중국 경제가 2019년 한 해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계속 하향 국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결정하는 이런 몇 가지 소비, 수출, 투자 부문도 중요하고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투자 의사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시라면 중국 진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실 때 이런 경제 여건을 잘 참조하시면서 의사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